네, 안녕하세요.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책 한 권 같이 여러분과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보자 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영화를 한 편 보는 것도 그렇고 자산을 보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게 지속적으로 내 몸에 배이지 않는 한 이런 과정을 갖기는 매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과연 언제 인간다운가, 밥을 먹을 땐가, 잘 땐가, 씻을 땐가를 생각을 해보면 내 자신을 계속 인간다움을 증명함으로써 스스로가 그 성장, 그러니까 세련돼감을 느낄 때 제가 좀 더 인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스스로 하기 위해선 꾸준히 인간다움을 증명하는 가장 큰 역할인 독서를 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독서가 단순히 킬링용 타임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올바른 양식이 되어가는 과정을 꾸준히 지켜갈 때 그게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영상이 좀 길어지면 두 번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뭐든지 한 번에 끝내는 습관이 제가 늘 있는데, 그리고 막 이걸 다 끝내고 뭘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수준을 넘어서는 데에서는 되게 그 한계성을 직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 연습을 살면서 꾸준히 해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의 탄생이란 이 책은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역사 자체가 하나의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알면 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아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한국인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그걸 언어화 시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 한국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한 저만의 그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번 이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이 책이 모든 이의 한국인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한국인의 탄생을 통해서 제가 원하고 하자 하는 바는 이 한국인의 탄생을 닮은 한국인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세련된 관계를 맺어가느냐가 제 포인트인 거지, 이 한국인의 탄생을 읽고 한국인을 어떻게 하면 헤쳐먹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한국인도 크게 말하면 이제 대중이죠. 대중의 특성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특성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한국인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도 세종대왕도 한국인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조선인이지만 뭐 수많은 역사적인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다 이 한국인의 안에 들어가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다수의 한국인을 바탕으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일부에는 한반도에 사로잡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 한국인이 어떤 인간을 이해할 때 그 인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느냐가 그 인간을 인식하는 어떤 좋은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일단은 뭐 70%가 산지이고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이제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고, 아버지의 아버지들 순결한 잡종, 뭐 쑥과 마늘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결국 이제 한국인이 만들어질 때는 토착 세력과 혹은 이제 이중 외부 세력 간의 어떤 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토착 세력이라는 거는
이게 인간을 떠나서 자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계절이라는 것도 하나의 토착 세력이죠. 그리고 산짐승, 원주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의 그 어떤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의 한국인이라는 그 역사적인 시초가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었던 건 이제 자연 환경도 이 한국인의 어떤 탄생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굉장히 신선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단군 신화가 이제 첫 번째인데, 단군 신화도 결국에는 그 삼국 유사를 표준으로 삼는데, 이게 삼국 유사만 가지고 하기에는 우리 한국 역사가 이제 그 한반도 역사가 좀 짧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고민과 호랑이, 즉 고민 잡식인 어떤 원주민과 호랑이인 육신기 원주민이 이게 같이 혼합이 됐는데 이게 마늘과 쑥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마늘과 쑥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보면은 이게 잡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마늘과 쑥에는, 그러니까 마늘은 이게 사실 맞는 말인데 과학적으로도 마늘에는 세균을 죽이는 성분이 들어있고 쑥은 위를 건강하게 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랑 거의 안 먹어봤을 정도로, 제가 약사로 일했을 때 거의 약국에서 없지 않을 정도로 이 쑥을, 이게 추출물인 알테미시아라고 하는데 그 쑥의 추출물인 그것을 가지고 위장약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초록색 알약을 내가 평생 살면서 먹어봤다고 하면 거의 이 쑥에서 나온 추출물 약인데, 그 약과 마늘의 이제 알리신 성분이, 즉 세균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세균을 죽임으로써 다른 어떤 외부 음식을 먹기가 편하고, 근데 마늘을 먹음으로써 마늘 자체가 위를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살균 능력은 뭐예요? 그게 결국엔 세균도 공격하지만 내 몸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위가 약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쑥으로 보충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늘과 쑥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 이 마늘과 쑥은 결국 그 한반도에서 이 척박한 땅,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식품인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가 쉽지 않은 장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고 추한 것이고 추한 것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진짜 아름다운 것을 추하게 볼 뿐만 아니라 추한 것도 아름답게 보는데, 이 추한 이 자연 환경, 척박한 이 자연 환경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전체 한반도의 삼천리라는 이 땅을 금으로 수를 놓았다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힘든 이 땅에 대한 어떤 감사함이라는 표현인데, 이 땅이 그렇게 살기 어렵지만 내가 이 땅을 그만큼 아름답게 보겠다는 강렬한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 조상들의 그 구절 하나만으로도 자긍심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이 노자 철학이 담겨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조들의 그 마음만 보더라도 저는 참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국인이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는 되게 힘들었던 거지, 지금 상황에, 지금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일러도 떼고 에어컨도 떼니까 편할 수 있겠지만 사실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가 닥쳤을 때도 우리는 되게 한국인들이 둔감한 이유가 이런 사계절 변화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오늘도 날씨가 되게 따뜻한데 내일 모레만 돼도 영하예요. 그러니까 이 옷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거칠고 척박하고 위험한 이 나라에서 인내와 꾸준한 지혜로서 저항전신이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정착과 유목, 수렵, 채집, 농경이 이제 버무려질 수 있는 이 국가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순결한 잡종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 우리나라 특징이 일단은 혼합이 되면 그게 좋게 받아들여지는데,
좋아지는데 만약에 다른 또 잡종이 오면 다른 어떤 인종이 오면 그거는 상당히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시리아 난민이 왔을 때 그 제주도에서 딱 2명 받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외부 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민족화 됐을 때는 그 누구보다 그들을 아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렵거든요. 이게 한국인 귀화 시험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 한국인으로서 사회 안에서 한국인의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성공하기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한국인이 해외에서 성공하는 이유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혼혈이 완성된 후 더 이상 혼혈을 거부하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만큼 동시에는 그 혼혈이 됐을 때는 인정함이 크다. 책에서는 그런 말은 안 나오는데 저는 그걸 그런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별 유전자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라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이제 한국인은 성격이 나쁘면서 놀랍게도 동시에 이타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환경은 정말 추한데 그거 자체를 이제 아름다움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양단을 같이 보니까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상황이 나타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적인 상황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한글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마늘과 쑥의 민족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참 이게 해조류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먹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영어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해조류를 씨위드, 중국은 하이타이라고 끝났는데 우리는 미역, 다시마, 김, 파래, 감태, 돌가사리, 청각, 꼬시래기, 매생이 등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먹는 나물 같은 걸 먹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70%가 산지인데 3만 70%인데 그늘도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가 항상 늘 우리는 그 생존의 문턱 앞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강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식사가 나오는데 한반도는 결국에는 이제 끊임없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고 그게 곧 밥이라는 거는 이제 단위 면적당 가장 그것을 인구 부양력이 높은 곡물이거든요. 그 어떤 탄수화물보다도 주식은 그리고 또 자극적이면 안 되니까 밀, 쌀 이런 것들은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식들을 곁들여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밀보다도 쌀이 진짜 저는 되게 고급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밀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매일 빵을 먹지만 고대 시대는 빵을 막 엄청 만들어서 그거를 해놔가지고 발효시켜서 먹었거든요. 근데 쌀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발효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그거 가지고 발효돼서 술을 만들지 그게 주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그 밥을 제가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짓는데 밥을 지은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뭔가 포만감도 느껴질 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아요. 그 밥이 완성됐을 때 그 기분은 되게 뭐랄까 내가 영양소를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풍미가 있으면 그 시각적으로 풍미가 있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어떤 것이 나요. 물론 뭐 밀가루도 그런 게 나지만 하여튼 쌀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 납니다. 그래서 이게 한식이라는 이 음식은 밥의 메인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또 계층마다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이재용이라고 해서 혹은 뭐 왕이라고 해서 이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층과 구조적 차이는 없지만 다채롭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쌀을 짓는 것에는 이 표현이 논이라는 표현을 하죠. 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만큼, 그러니까 마지기,
뭐 마름 이런 말들이 우리가 이 농사를 지으면서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이 쌀이라는 게 우리 그 한국인에 있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이고 그래서 거기 밭에는 항상 콩을 심으면서 그 비어있는 땅에는 그만큼 이게 우리는 땅을 알차게 썼고 그 콩이 또 장으로 쓰면서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을 쓰면서 밥의 어떤 조미료의 역할을 하고 굉장히 생존에게 유리하게 우리는 노력해왔고 그게 과학적으로 보면 되게 건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구 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쌀은 인구 부양력은 높지만 이게 상당히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물은 많아요. 많은데 이게 이제 물을 많은 상황에서 저수지 이런 것들이 바탕되다 보니까 우리는 품앗이가 다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우리는 이 쌀이라는 것을 먹어야 생존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이기 때문에 이 쌀은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품앗이가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타인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옆집이 잘 나서도 안 돼요. 왜? 너무 잘 나면 같이 품앗이를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못 나서도 안 돼요. 그래야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복잡하지만 미묘한 감각이 있어야만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있어요. 즉, 이 감각적인 것을 잘 알면 잘할수록 그 인간은 한반도에서 세련된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 사계절이 뚜렷하면 결국에 한 번 농사 실패하면 죽거든요. 그렇죠? 쌀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년이 우리는 전쟁인 거야. 그러니까 태평성대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생존의 문턱에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항상 타인과의 어떤 그 감시가 서로의 어떤 평준화가 되길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슨한 감시와 면밀한 관찰,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는 남에게는 약점을 보여주려고 안 하고 남을 꼭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이 가운데층에 있어야 하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 소외되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하다라는 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살려면 끊임없이 이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계절이 있어서 우리 괜찮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우리는 늘 연습해야 했다. 그래서 이 가축의 공공성도 있는데 소와 돼지 개 같은 경우는 저도 시골에 살면서 이게 공공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이 즐겼어요. 그리고 김치도 젖동량, 김치동량 같은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타인이 굶어 죽지 않고 서로 간의 어떤 그 기분이 상하지 않을 정도만큼의 배품이 우리나라는 늘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우리나라를 생존하게 만든 거기도 하고 하지만 닭 같은 경우는 사적으로 씨암탉 같은 경우는 사위에만 줬는 것처럼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사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가축들의 어떤 범위가 나름 정립해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징그러운 내 편이자 이웃이죠. 그러니까 한국인은 약간 고슴도치, 그러니까 그 간격, 추우면은 고슴도치가 붙어야 되는데 가시 때문에 서로 밀려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인은 서로가 이제 분노가 아닌 짜증,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사촌이 피 흘려서 죽어서는 안 돼. 같이 품앗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 사회가 될 수밖에 없으면서도 서로 간의 어떤 그 정을 나눌 수밖에 없는 이런 거고 그래서 지능과 불행의 상관관계가 여기서 또 나오는데 그래서 한국인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그 생존 문턱 앞에 있는 사계절 앞에서 어떤 지능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 지능이 발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편안한 이 마음을 느끼지 않으니까 여기선 이 불행이라는 걸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편안하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거든요. 그 편안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편안하다는 이 행복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안한 그 감정을 누르는
것이 한국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겨울은 춥고 척박하다.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은 가뭄에 의해서 제로가 되기 때문에 삶에 집착하지만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행복함에 만족해서 있는 사람은 결국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지능은 높지만 그 행복한 이 편안함을 항상 누리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 있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사고하지면 자연환경에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능이 높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저자는. 근데 저는 지능이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불행함이라기보다는 이 불행함이라기보다는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지능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곧 어떤 그 찰나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에 어떤 천국에 갇혀 있는 것은 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 행복이라는 감정을 향해서 인간이 가는 그 과정이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진정 인간을 세련되게 만들어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있지만 이제 한과 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흥이 넘쳐요.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이 척박한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유치원만 가더라도 생일잔치 이런 게 있잖아요. 해외에는 그런 게 자주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생일잔치 뭐 이렇게 어떤 그 어떤 파티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외국인들도 그런 파티를 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의 어떤 흥이 느끼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고 경쟁의 부와 지위를 성취할 때만 행복이 느끼도록 자연 선택, 그 어떤 그 주어진 환경에서 도달했을 때만 우리 행복감이 느끼도록 우리는 이제 진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은 생존에 유리한 조건이다. 근데 저는 이 불행이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긍정과 부정의 양강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한국인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되게 뭐랄까, 되게 훌륭한 그 어떤 사고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영화에서 말하면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데, 내일 모레 멸망하는데, 우리나라는 내일 모레 멸망할 거면 굳이 생각하지 않는다. 내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도 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투모로우라고 영어를 바꿨다는데, 그만큼 참 치열한 곳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나라도 치열합니다. 안 치열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날씨와 어떤 이 자연환경과 외세의 침략을 보다 보면 이 한반도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진짜 기적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곤과 공포를 위로하는 자극으로서 매운맛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욕도 또한 거칠다는 거죠. 그래서 음주 가무의 민족이면서 고통과 흥의 강도가 남다르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그래, 부여의 연고와 고구려의 어떤 동해 축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묵기가 많다는 거라고 책에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구려는 언제 또 축제를 했냐면, 동해가 잘 되도록 가서 뺏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날이 많아지게 동해를 위해서 축제. 그만큼 우리나라는 흥이 많다.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도 BTS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흥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이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이고, 그 다음이 나오는 것이 이제 무속의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살기 어려우니까 묻기를 가져야 돼요. 묻기를. 이게 다른 나라들은 이 묻기가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 묻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묻기가. 그래서 김씨 위에 북한도 김씨 독재의 어떤 영명함이 아닌 영험함, 뭐 솔방울로 폭탄 터뜨리고 쌀과 폭탄, 나뭇잎을 타고 강을 건넜다, 뭐 이런 것들이 보면 그 묻기가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유교라는 게 무속을 억압하는 그런 역할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만큼 즐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능이 높아도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운에 맡기려고 하는 어떤 그 묻기가 많은 민족이다.
그래서 숫자만 봐도 공식 등록된 것만 30만 명이고 비공식과 역술인만 포함해도 100만 명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50명 중에 한 명은 무속이냐 우리나라는. 야 이게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만큼 종교의 어떤 그 뭐랄까 종교가 참 센 나라도 없는 것 같고 8만 대장경이잖아요. 8만 대장경이면 이 어마어마한 게죠. 그게. 그리고 그 논어 맹자 이런 것들이 만든 게 사실 한글이거든요. 성리학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한글이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참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어떤 그 영험함은 다른 나라를 타에 추종을 해요. 다른 나라에서 배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이 묻기가 무속이라는 게 결국 공동체 범위가 커지면 종교화 되잖아요. 개인화되면 묻기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이 종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자연환경이라는 거를 알고 우리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걸 헤쳐먹어야 되는 어떤 종교인들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것만큼 우리나라는 이 종교라는 것에 참 많은 어떤 나만의 극복할 만한 역량이 없으면 살아가기도 힘들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군의 위치 선정이 실패. 그만큼 이 자연 환경이 하나의 큰 적이었다. 이게 거의 중국하고 맞먹을 정도로. 그래서 이웃을 잘못 두었고 실용적 필요에 의한 평화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같이 고생하면 민족이 된다라고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 하는 이유가 결국 이 사계절은 모든 민족이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생하면 민족이 되기 때문에 긴밀한 영향을 속을 가지고 하는 거고 백이민족이라는 것도 결국엔 옷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제가 생각한 거기도 한데 제가 생각한 건데 백이민족이라면 염색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다른 옷과 같이 놓으면 이염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재미난 생각도 해봤는데 그만큼 이런 나라에서 제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계절이라는 것에서 파생되는 그 수많은 그 갈등들과 어떤 생존 방식들이 지금의 우리의 그 어떤 행동 양식을 정해온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내 친구들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가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책을 한 번에 끝내려고도 했는데 이게 참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줄일까도 고민을 해보는데 쉽지는 않네요. 아무튼 두서없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또 혹시 주문해서 읽으신다면 저의 이야기를 첨언해서 읽는다면 좀 더 풍요롭게 책을 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다음 파트는 이제 전쟁이 또 나오죠. 사계절도 굉장히 힘든데 이 전쟁까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극복해 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극복된 와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DNA와 어떠한 성향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여러분과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번 주도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